안녕하십니까. 이재창의 정치 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회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대표회담은 동상이몽의 만남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호남 혈전도 아주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 대표회담이 원래 예정됐다가 연기가 됐었죠. 연기가 됐는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당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무에 복귀하면서 아마도 비서실장들이 이제 조율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4주 정도의 대표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대표회담 왜 열렸을까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되죠. 8월 18일 날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이슈로 따져보면 대표회담을 할 정도의 이런 정리가 안 된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지금 최상병 특검 발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용산하고 지금 상당히 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의료 갈등과 관련해서 의대증원 유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가 지금 용산과 지금 약간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갈등을 빚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9, 30일 날 잡혀있던 연찬에 지금 안 가는 걸로 전격적으로 이제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30일 날 용산에서 만찬이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금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왜 연기했을까요? 이거 당정 갈등이 직접적인 요인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표회담 이게 어떤 성과를 낼지 성과를 내기도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표회담을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와 이렇게 대표회담을 갖는 걸 원치는 않았어요.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 갖기를 원했죠. 근데 용산에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회담을 하자 그러는데 회담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얘기조차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한번 영수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어요? A4 용지에 이렇게 빼곡히 적어가지고 10분 이상을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상당히 좀 윤 대통령이 곤혹스러워하는 이런 것이 이제 사진으로도 포착이 됐었죠. 그런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대통령이 만나도 거기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그냥 이재명 대표를 키워주는 존재감만 확인해주는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도 윤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이제 대표 연임이 됐는데 좀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안 만나주고 하니 방향을 좀 틀어서 그러면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앞서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회담에서 여러 가지 입장 조율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이제 영수회담을 압박하는 그런 디딤돌로서 대표회담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된 이재명 대표가 선뜻 대표회담을 하자 이렇게 한 배경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흔들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한동훈 흔들기냐? 사실은 민주당이 의제로 삼고 싶어하는 게 최상병 특검입니다. 근데 최상병 특검은 어떤 사안이죠? 여당 내 이견이 많은 사안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하는 그런 제3자 특검 방식으로 자기가 이제 법안도 발의하겠다. 그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제의를 한 상태죠. 민주당과 이제
야당이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저 뭐 야당 추천 뭐 이런 걸 지금 그 법안으로 냈다가 이제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합리적인 실제로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 이런 정치 공세하지 말고 뭐 그런 걸 맞추자. 이렇게 해서 그걸 들고 나왔는데 들고 나오자마자 뭐 용산에서 좀 반응이 좀 싸늘했고 그 다음에 뭐 용산과 이제 그 호흡을 같이 하는 친윤계들이 뭐 반대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당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대표회담을 하면 한동훈 대표가 선뜻 그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그런 회담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럴 겁니다. 오케이. 그거 받을 테니까 여야 합의로 그러면 그걸 추진하자. 이런 아마 제안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대표회담을 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대표는 그걸 수용하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너에 몰리죠. 수세에 몰리고 뭐 이런 상황. 만약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권 내 갈등으로 이제 비화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못 받으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뭐 약하구나 여권 내 결국은 뭐 윤 대통령한테 꼼짝 못하네 뭐 이런 또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한동훈은 뭐 그 이슈 관련해서는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쉽게 흔들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슈 뭐 그거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 이슈를 가지고 한동훈을 흔들겠다. 아니면 여권에 갈등을 유발하거나 아니면은 한동훈을 흔들거나 뭐 이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게임이죠. 뭐 이런 측면에서 대표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한 대표는 그러면 왜 대표회담에 응했을까요? 한 대표는 또 이런 겁니다. 지금 뭐 192석의 야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특검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표는 특검 공세를 무력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그걸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그 모든 거 걸자. 여야가 뭐 정쟁 중단 그리고 민생 올인 여기에 합의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이 분명히 우위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최상병 특검에서는 이제 뭐 수세지만 최상병 특검도 한 대표는 이럴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 대법원장 추천 제3자 특검 하겠다. 다만 이제 공수처 수사를 조금만 더 지켜보고 그걸 보고하는 게 맞지 않는가. 뭐 이런 입장일 것 같아요. 그걸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 말바꾸기가 되는 거니까. 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뭐 받을 테니 조건부 수용 이런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죠. 받을 테니 그 대신에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 그리고 이걸 받을 테니 특검 공세도 중단해라. 이런 역제의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대표회담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의 만남이 동상이몽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그런 상황이고요. 동상이몽의 만남이라고 해서 성과가 없을 거냐? 저는 일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대표 회동을 해서 쌈만했다. 또 정쟁의 자리였다. 이러면 두 사람이 부담스럽죠. 서로 대표회담 안 하니만 못한 대표회담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두 사람 다 모두에게 마이너스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부담 때문에 몇몇 가지는 뭐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야의 민생 협의체를 만들자. 이거에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두 사람 다 뭐 입만 열면 저 민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경제를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거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 완화 이것도 민주당이 지금 또 최근에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정 부분 뭐 합의가 가능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상속세에서 배우자 혜택을 5억에서 10억으로 늘리자. 이거 여야가 비슷해요. 입장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일괄공제도 뭐 여야가 비슷합니다. 5억에서 8억으로 올리자, 10억으로 올리자. 이것도 좀 절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최고세율을 뭐 낮추는 분야 40% 낮추는, 이거는 뭐 이견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합의되기 어렵지만 적어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이쪽에는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금투세,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저도 금투세를 적어도 유예하거나 아니면 폐지까지는 안 가도 대폭 완화하는 쪽에서 아마 의견이 모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1,400만이에요. 1,400만 주식 투자자하고 원수가 될 일이 있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원수 되려고 안 할 거예요. 대통령 되려면 그쪽 표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분야에서는 합의 내지는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고요. 그래서 동상이몽의 만남이지만 일부 성과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 하나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호남 혈전이 지금 10월 16일 날 예정돼 있어요. 이 영광하고 곡성 군수입니다.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개 뭐 군수들 뽑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 지난 총선에서요, 그 조국당이 호남에서요 40% 광주 전남북에서 40% 넘는 정당 득표율로 민주당을 제쳤어요. 그래서 지금 10명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도 자기의 지금 정치의 든든한 백이 호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민주당은 당연히 텃밭인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게 되면 치명타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호남 민심을 가늠하는 가늠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발등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 박지원 의원이 모두 나서가지고 지금 조국의 견제구를 날리고 있어요. 거기서 지면 이제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차기 대권 전선에도 이상교류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그 두 곳에서 이제 펼치게 될 거다. 사실 뭐 네 곳이지만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건데 둘 중에 한 사람만 웃는 겁니다. 언제요? 10월 16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